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 내에서 3천여 가구가 농업 현장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농가 감소 속도는 전국과 비교해도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요. 농업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제주의 농업 현실을 짚어보고 미래 제주 농업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농부이면서 보타리 농업학교 강사이신 한기민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제주시 한림 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는 한기민이라고 합니다. 이종인 보로모앗 제주 한울 영농조합법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표선면 성읍리에서 메밀을 주축으로 하는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 보로모앗 대표 이종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평진 농업회사법인 낭만부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김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예, 세 분 모두 농업 현장에 지금 계시지요.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민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여름에는 미니 단호박을 재배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콜라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다 하고 있고요. 다른 일로는 제주 보타리 농업학교에서 보조 강사로 병행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타리 농업학교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 농법을 가리키는 그런 농업학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김평진 대표님 어떤 농사를 네, 하고 계십니까? 저는 육지서 30년 살다가 제주에 귀향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고향에 와서 부모님하고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도 같이 수매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예, 부족한 일손 돕기 일환으로 10박 11일 제주 농부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시 여행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시 여행자들이 와서 제주에서 농사를 지면서 함께 사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인 대표님, 이종인 대표님은 이제 금융인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실상부한 청년 농부셨죠. 네. 그 30대에 지금의 보로밭을 시작을 해서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 도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요즘의 근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도 사실 그 부모님들이 농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대농을 하셨어요. 대농을 하셨다가 사실 농사를 하면 할수록 빚이 계속 누적이 되고 네. 상당히 어려움에 겪었었고요. 저 또한 이제 농사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서 이제 금융 쪽으로 먼저 취업을 했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다시 농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좀 저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농업 전체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나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경관 농업을 해서 그런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 그 자연 꽃과 많은 네. 펼쳐진 곳을 이제 많이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요즘 제주에서 농사 짓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기농기촌 열풍이 한참 좀 몰아치기도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최근 5년 사이에 감소한 농가만 3천 가구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30대의 이탈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떠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왜 떠난다고 보십니까? 김평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농사를 해보니까 일하고 그 경계 구분이 생활 경계 구분이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네. 도시 청년들은 직장인처럼 일하고 생활하고 구분지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또 제주 자연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이런 자연 속에서 1년 동안 해보니까 농사를 지어보니까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농사를 짓거든요. 네. 그 임대료 없이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분들이 임대를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제주도 땅값 점점 오르고 그래서 농사에 대한 일정하지 않은 수입과 불투명한 미래가 큰 불안함을 준 것 같아요. 불안함을.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입이 줄어들면 절박감 때문에 이거 소일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최근에 기농하신 분들은 농업하고 뭔가 병행해서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차라리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생계비라던가 임대료 문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떠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거고. 이재민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자료도 좀 한번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네. 최근 2021년 4월 농진청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우리가 농협 경영자금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서 이제 가장 비중이 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농지 확보의 어려움, 그다음에 그 기본 생활비 부족 순이라고 이렇게 그 설문에 나와 있던데, 네. 저희 우리 그 현장에서는 저희가 느끼기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생계 유지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진입 장벽이 사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농약을 하나 사려고 하더라도 농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지 농약을 살 수 있고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은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농지를 또 확보를 해야만이 또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러한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서 다시 또 많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실제 청년 농부이신 우리 한기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초보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얘기 드리면은 일단은 농지 확보 부분이랑 그리고 농사 실력 부분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산된 농산물 판매 문제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일단 농지 확보 부분은 일단 제주도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기도 부담감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연고가 없다 보니까 임대차나 이런 부분에서도 마땅치 않는 계약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크고 그 두 번째가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농사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초보 농부들은 항상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뭐 시행착오가 많아서 생산 문제도 문제가 많은데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방법을 잘 모르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아무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 문제는 농산물 판매 문제인데 어렵게 생산을 했는데 확실한 판매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체만의 브랜드를 개발을 해도 마케팅이 원활하지도 않고 판매가 안 되니까 소득이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그런 이유들로 이렇게 그 농업 현장에서 떠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 계신 세 분은 이제 최근 10년 내에 농사를 시작하신 분들이십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려움들을 아마 다 겪고 계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1, 2년 동안 코로나도 있었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농업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소득 부분이라던가 농지 부분,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은 것, 그리고 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농사를 짓기 전과 후에 또 생각이 달라지신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종인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도 뭐 농사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농사를 하게 되면 열심히만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소득이 되고 할 거다는 그 기대 심리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사실 원물을 생산해서 원물을 파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농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빚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 생활 아까 소득 수준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좀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사의 개념보다 사라기보다는 어업이라는 것을 한번 봐보자. 네. 원물을 생산해서 원물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갖고 한번 체험도 해보고 예를 든다면 뭐 저희 같은 경우 라벤더를 하고 있는데 라벤더를 수확을 해서 추출을 하게 되면 사실 그 농업 소득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갖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꽃을 즉석에서 잘라가지고 꽃다발로 판다면은 그 부가가치는 10배, 20배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수익 구조가 이제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민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농사 짓기 전에는 좀 오랜 시간 유학을 했는데 당시 농업의 생각에는 그냥 먹거리 생산의 1차 산업, 그냥 네. 주변에서 말하듯이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직접 농사를 지어다 보니까 단순히 먹거리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생명도 다룰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크게 들고요. 그리고 힘든 점은 확실히 처음과 같이 그냥 진짜 힘드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힘든 거는 어차피 감수하고 제가 들어온 입장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힘들다고 얘기는 못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평진 대표님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는 기농후에 네. 그 기농기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영농교육이랑 해서. 네. 근데 나이 때문에 청년농이나 후기농 지용 어떤 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약간이 그 여유 자본이랄까? 그 여유 있게 농사를 시작하려고 농업과 관련 없는 부수입이 좀 있다고 일정 금액 이상 되니까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을 전부 제외를 시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거의 그 제로로 만든 다음에 그럼 이번에는 그 열심히 하려고 농업법인 회사를 다시 설립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번에 반대예요. 자본금 1억이 안 된다고 또 지원을 또 못 한다 준다네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농업 병행을 위해서는 농업 관련 행정기관이 만든 그 규정 안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폼에 맞춰갖고 커리어를 하나씩 쌓아 나가야 뭔가 지원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하면서 다른 사업 연계하려고 해도 농업인들은 농사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많은 규제와 법률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시작하는 신규 농업인들이 이역을 꽂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규제라던가 농업 관련한 규제라던가 이런 그 법률상의 제한들이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많은 아이디어들을 그대로 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던데 김평진 대표님께서도 이전에 그 아버지와 다른 농업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 이종인 대표님도 생산 위주의 이런 농사보다는 그 농사를 뛰어넘는 농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어떻게 의미가 좀 다른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농사와 농업 그리고 농업 경영 이게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이라는 것은 사실 보조 지원도 마찬가지 그 기준이 농사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물을 생산해서 그 생산한 것을 상인한테 넘기는 거. 사실 지금 제주도가 메밀이 최대 생산지잖아요. 근데 메밀 농사를 1000평 농사를 해서 그 수익이 100만 원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월도 아닌 그 메밀이 이모작으로 했을 때 그 1000평에 100만 원 소득이 난다면 이것을 사실 그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고서 원물을 생산해서 원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걸 갖고서 1차 가공이나 네. 그다음에 관광으로 연결을 했을 때 부가가치는 5배, 10배까지 뛰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밀 하나로 이제 제가 메밀 농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메밀을 예를 들겠는데 메밀 지금 현재 구조상에는 메밀을 씨를 뿌리고 그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포대에 담고 이제 우리가 육지로 이제 올라가는데 네. 이런 걸 갖고서 그냥 원물로만 가잖아요. 하지만은 우리 이런 경우를 다시 수확을 해가지고 여기서 가공, 도정을 이루어지고 버려진 껍데기를 베개 이런 것을 스토리를 만들어 난다면은 그 농사의 개념보다 업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그만큼 창출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젊은 세대들도 이것을 갖고서 이제 생활이 가능하니까 이제 지속 가능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부가가치를 농사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더 높여서 이게 그렇죠. 업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김평진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사와 농업 경영인 농업. 예. 그 공산품 판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농산물은 단순히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농사는 제품을 생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소비자는 마트에서 물건 하나 구매할 적에 그 제품 말고도 디자인이나 회사 디자인, 뭐 이미지, 뭐 그런 느낌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상품을 구매합니다. 근데 농산물이나 작물 재배, 농촌 문화, 아니면 농촌 어메니티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각각의 제품이 되고 서로 연계를 하면은 네. 아주 좋은 상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농업인은 이제 제품 생산이 아니고 좋은 농촌 상품 개발하고 만들어야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제품만이 아니고 상품을 만들어내야 상품, 되는. 예. 알겠습니다. 한기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사랑 농업은 포함 관계가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 기존의 생산 위주의 농업은 무조건 잘 만들면 된다라는 주변의 말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의 이제 농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다 사용하는 느낌과 소비자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이 소비자가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판로도 찾아보고 마케팅적으로 찾아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거라 원하는 걸 찾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가공품도 있지만은 뭐 이제 경관 및 체험 같은 것도 계속 연관성 있게 만드는 부분들 많이 봤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 상품이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저희 제주도에도 이런 게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게 다른 농업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 그 아까 앞서서 그 판로의 문제도 좀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이렇게 농업 제품이 아니고 상품을 만들고 이것들을 어떻게 팔 것인가까지 이 판로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좀 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 예. 같은 경우에는 그처럼 이제 우리가 메밀을 생산하는 과정을 이것을 다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보여드려요. 그러면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농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메밀이라는 물질을 판매를 하는 게 이제 농사가 되는 거고요. 네. 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메밀이라는 물질에서 믿음과 건강을 플러스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밀하면 이게 중국산인가 국산인가 이게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그 농사 과정을 전체 개방을 함으로써 그걸 보고 사람들이 느끼고 물질 플러스 건강을 집어넣기 때문에 건강과 믿음을 집어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의 신뢰가 쌓여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사람들을 모든 과정을 개방을 해서 이제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계민 님도 이제 최근에 다른 분야의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판로까지를 만들어내는 어떤 활동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상품으로 아닌 이제 비상품적인 작물로 이제 여러 유명하신 셰프님들과 함께 이제 피크를 같이 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는데 반응도 너무 좋았지만 일단은 아까처럼 판로의 중요성도 알면서 이거에 대한 만드는 과정도 저희가 공개를 해봤고 이제
작물을 생산하는 방법, 기르는 방법을 다 이제 투명하게 다 SNS나 뭐 이제 저 영농일기나 이런 데다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비자도 알 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가 추구하는 농법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네. 뭐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의 권리까지도 포함해서 그것들을 다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현실적으로 앞서서도 농업인이 농사만 지어야 되는 이런 법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렵게 하는 어떤 뭐 구체적인 예가 좀 있었습니까? 글쎄,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즘 농가 소득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직거래 농산물 판매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직거래 농산물 박스, 택배 박스라고 그러죠. 그걸 개발해서 이웃 농가들에게 좀 보급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 농산물 매출보다 박스 매출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그냥 주변에서는 그래서 농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은 포장 패키지 산업 사업을 해라. 그렇게 참 권유를 많이 해요. 오히려 기관에서 그렇게 권유를 해요. 예. 아니, 차라리 매출이 높은 쪽을 택해야지 왜 농사를 짓냐. 현실이 이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농사보다 매출이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농사일이 점점 멀어지고 나중엔 저도 무늬만 농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저도 고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도 또 있으시군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예. 부분 공감이 같아요. 되세요? 네, 네. 예,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저희는 농사에 앞서서 아까처럼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했잖아요. 예.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들 아마 농사를 지으면서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까처럼 이제 농사는 희망이 없다. 업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원물보다는 이것을 가공하고 이런 걸 관광으로 이제 연계를 좀 시켜야 되거든.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6차 산업에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해요. 사실 6차 산업 부서에서는 6차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많은 6차 산업을 발굴을 하고는 있는데 네. 또 6차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6차 산업이라는 것은 1차 농사를 짓고 원물을 생산하고 2차 가공을 하고 3차 관광 서비스를 해서 1+2+3 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농사를 좀 짓기 위해서는 그래도 농지 가격이 싼 중산간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중산간에 조그마한 규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가공을 하려면은 또 어떤 우리 도시교육 조례에 의해서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없는 상하수도가 없다 보니 네. 이러한 문제에 좀 부딪히고 네.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그래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농지 문제도 말씀을 좀 네네.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 농지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짜 농부들이 이제 농지를 취득했다는 뉴스도 저희가 간간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데요. 문제는 정말 농사를 짓고자 하는 진짜 농부들, 이분들께서 특히 이제 기농한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청년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제주에서는 아예 농사지을 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실제 그 실상이 어떻고 또 그것에 대한 좀 좋은 방안이 없을지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농지 문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종인 대표님. 네. 우리가 보면은 지금 LH 사태 좀 불거지면서 또 이게 농지로 또 이게 또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농지 가격을 농지 확보가 어려서 농지 가격이 너무 높아서 농사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농지도 가격이 상승해야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낮춘다는 그 현실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 농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 정책을 펼쳐서 농민들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농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취득 자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평당 제가 알기로는 평당 한 4만 원 정도로 연 1%로 이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 평당 4만 원이라는 것은 20년 전에도 4만 원이었어요. 아, 네. 근데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상승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 지역 물론 그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의 그 외진 곳에는 이게 논이나 이 논밭 신경은 아직도 이거는 유효하지만 제주는 이렇게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라감에 따라 현실적으로 농지 가격도 맞춰줘야 네. 이러한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런 부분만 손을 좀만 봐도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는 데서 되게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제도를 많이 활용해도. 네. 근데 이거를 그대로 계속 20년 전과 똑같이 놔두다 보니 우리가 농업에서 어느 한켠에 기댈 수 있는 곳마저도 지금 희망이 좀 없어져 버리는 네. 그런 부분이죠. 네. 아까 평당 4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네. 예, 그걸로 그러면 아주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구입할 수 있는 예. 땅이 없는 거죠, 사실상. 제주도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을 못 한다고 봐야죠. 네. 예, 예. 20년 전하고 지금의 가격의 차이가 이 물가 상승률만 해도 상당히 큰데, 예. 이러한 그 보조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이거는 뭐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변화만 시작을 해서 규정만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좀 가능하고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아니요, 예. 그 규정을 개정한다라는 규정 거잖아요. 개정하는 게요. 네, 네. 예, 예. 우리가 크게 막 돈을 그 어떤 보조 금액을 막 확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정책보다는 네. 기 있는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 농민의 그 가장 문제가 됐던 농지 확보의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농지 문제에 대해서 김평진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부모님 토지를 임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 농지 전체를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부모님 있는 축불금 때문에 일부만 임대 계약을 하고 농업경채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네. 사실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이렇게 축불금이나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에 약간 신경전들이 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좀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실제 청년 농부이신 한기민님께서는 이 청년 농부들이 어떻게 실제 이 농지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일단 청년 농업인이 선정이 되면 일단 토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대출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것 또한 충분하게 다 나온다고 보장을 제가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걸 떠나서 더 추가적으로 드는 게 계약금이나 네. 토지를 구매를 할 때 필요한 계약금이나 이제 토지가 끝나고 나서 이전비나 취득세 등의 이런 추가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이런 발생되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더 부담이 된다고 솔직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죠, 저는. 네. 임대 부분은 그래도 원활합니까? 임대 부분도 솔직히 원활하다고 얘기는 못 드리는 부분이에요. 농사를 짓고 싶지만 임대차 계약서는 안 써주고 땅은 써라. 근데 청창농이어서 경영체 등록도 해야 되고 농지연부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임대차 계약서 그 한 장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만들고 그냥 농사만 지어라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 상황은.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렵고 어렵고 좀 힘든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농업 현실이 이제 녹록지가 않고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발생할 때마다 그러니까 해결해 오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셨을 텐데 어떻게 해결해 오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해법을 좀 제시하고 싶으신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대표님. 저희 같은 경우는 작물 재배 같은 그 생산 부분이랄까요? 그거는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나 또 마을 지인한테 도움을 요청해 갖고 좀 해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회사 인력 문제나 운영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어떤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멘토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농장에 오신 도시 소비자들과 교류해가고 뭐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런 말씀 들으셨는데 한기민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 제주도 내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지금 케이스가 좋게 저희 지금 제주 보타리 농업학교 대표님을 만나면서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리고서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이나 친환경적인 방법인 기술이나 노하우를 많이 배우고 지금도 제 농사를 하지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는 항상 찾아가서 뭐 고민이든지 이런 병해충의 방제든지 이런 걸 항상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조합 공동으로 하고 있는 이제 생산 작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 스케줄을 항상 저희도 얘기를 하고 출하 시기 아니면 수확 시기 같은 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계속 항상 물어보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저는. 예. 지금 두 분께서 다 그 멘토링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도움을 많이 얻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가요? 네, 기술센터에서 이제 멘토링을 한다 하면 선도 농가를 정하고 하고 싶어하는 기농인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사전 미팅을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이제 계속 가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인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인 대표님 이분에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트리지 기법이라는 것을 좀 활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 트리지 기법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이나 LG, SK 하이닉스, 포스코 이렇게 대기업에서 기술적인 문제 해결 기법으로만 많이 활용을 했어요. 네.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전 직장을 다녔을 때 이 기법을 접하게 됐는데 이제 이게 트리지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창의적인 문제 해결 기법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대기업에서 계속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으로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것을 뭐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현재 지금 농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척박한 곳이고 그 현무암 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돌들을 끄집어냈을 때 어떤 비용면이나 이런 게 상당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은 아까 트리지 기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돌을 끄집어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잉글리시 라벤더라는 것을 처음으로 저희가 제주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됐는데 네. 잉글리시 라벤더는 아무튼 라벤더 꽃 중에서는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다만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생하기가 힘든 이유가 그 삼면의 바다이다 보니까 이 습한 곳은 상당하게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가 가장 습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잉글리시 라벤더를 성공을 시킨 이유는 사실 그 속에 트리지 기법 속에 있었어요. 네. 우리 그 현무암 돌들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문제가 졌지만 이것을 기회로 만든 거죠. 현무암 돌이 겨울엔 이제 따뜻한 바람을 내뿜고 여름에는 이제 차가운 바람을 내뿜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숲을 잡아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런 습한 곳에 자랄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골칫덩어리였던 이 현무암 돌로 이제 다시 이제 성공을 시켰던 그 사례가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 기법이 꼭 우리가 대기업에서만 쓸 게 아니라 이런 농업에서도 좀 많이 활용을 한다면 우리 농가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트리지 기법이라는 것을 1차 산업, 특히 농업에 적용한 거는 최초시라고 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용을 시켜왔습니다. 예, 네. 예. 혹시 그 지역 내에 이렇게 후배분들이 그런 기법을 또 같이 적용해서 하시기도 하나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분기마다 이제 청년 인생 학교라는 것을 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때만큼 이제 트리지 기법을 중점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꼭 왜 자본이 있어야 농사를 짓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서
어떤 그 자본 없이도 아이템만으로도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좀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청년 인생 학교. 네, 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 좀 다음 주제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리고 좀 개선해 오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들었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제주의 농업이 나아질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농업 분야에서도 최근에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청년농 육성에 관한 많은 관심과 또 지원 체계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청년농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 용어들이 좀 많이 혼재돼 있더라고요. 뭐 청년 창업농도 있고 후계농도 있고 청년 농업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데 여기서 이 청년 농업의 의미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한기민 선생님. 청년 농업의 의미가 이제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네, 나눠져 저는 이제 청년 농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일단은 뭐 40대 미만이다 이렇게는 뭐 나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해진 거니까 이제 뭐 말은 못 하겠지만 네. 청년을 국회할 게 아니라 농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거나 뜻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계획과 예산이 있는 모든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좀 규제를 풀어주면 안 되나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고는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규제가 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꼭 40대여야 되냐 이러니까 숫자적으로 딱 잘라야 되냐라는 게 솔직히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할 거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 하려고 하니까 네. 솔직히 나이는 제한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좀 저는 그런 거에 예, 알겠습니다. 이종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좀 많은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다면은 그 기준을 더 가지고 청년이라는 기준이 어떤 곳에서는 35세 이하, 어떤 곳에서는 39세 이하 이렇게 그 각각의 그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이라는 기준이 농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청년으로 두자. 그래서 누군가는 나이가 많다 해서 이게 청년으로 나눌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농사의 길을 어떤 시작점에서 이제 청년으로 기준을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나이의 거죠. 제한은 없다. 예. 근데 저희가 보는 청년이라는 건 만 60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예, 뭐 비슷한 의견이신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이 청년 농업 이걸 어떻게 해가야 할지 그리고 바람직한 그 차세대 농부를 지원하는 이 정책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평진 대표님. 저는 후계농의 네. 나이 제한을 없애거나 아예 상향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100세 시대예요. 네네. 아니 무슨 청년이 뭐 꼭 청년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 세대의 농업을 자식에게 이어받고 전수하면 노하우를 전수하다 보니까 저처럼 농사에 관심이 없어 의무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젊은 청년보다 사회 경험이 많고 제 인생을 농업으로 선택하는 후계농이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후계농 나이를 없애거나 상향했으면 합니다. 예, 세 분 다 모두 같은 의견이시네요. 별로 나이가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이런 말씀해 주시고 의지와 열정과 실제 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그 차세대 농업을 위해서 지원의 방향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원의 방향에 대해서는 네. 실소유자가 필요한 농부들이 필요한 거는 솔직히 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농지은행에서도 실질적인 공급이 많아져야 네. 이 좀 초보 농부들도 좀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미숙한 농업 기술을 좀 연마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이 좀 많이 생성이 되고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은 이런 좀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농지 확보를 위한 개선책과 그리고 교육 문제. 예, 이종훈 대표님. 예. 우리가 지금 해마다 그 농가의 보조금 계속 확대되고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조 정책이 어떤 그 폭죽 같은 일회성 어떤 보조보다는 우리가 그 어떤 가로등 같은 꾸준하게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가로등 불빛처럼 네. 그러한 보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어떤 그 특정 뭐 마을 단위 이런 그 기계 시설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청년들 자체가 우리가 첫 시작하게 그 많은 자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정책의 기준을 보면은 뭐 몇 년 이상 농업을 한 자 이런 그런 기준을 둘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단계별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단계에서는 아무 청년들이나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보조금이 형성이 되면 선정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관리가 좀 많이 좀 부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난 후에 그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해서 그 결과에 성장이 됐다면은 2단계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주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도 성장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기계 시설이나 이런 큰 부분을 좀 활용을 한다면 그렇다면 청년들이 큰 자본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성실하게 아이템 열정을 갖고 있어도 이런 그 정책을 이용을 해서 좀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하자면은 어떤 아까처럼 우리가 불빛이 화려하게 한번 켜졌을 때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좋고 하지만 그 꺼졌을 땐 제로 돼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골목길 가로등처럼 은은하게 우리가 청년들이 농사를 열심히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빛을 좀 지속 가능하게 비춰줄 수 있는 정책을 좀 보조 정책을 펼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네네. 많이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부모님 세대와는 다른 농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시 전하실 말씀 있으신지? 부모님과 정도?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주 농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농작물을 키고 있는 생산 과정도 도시민들에게 하나의 힐링이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먹거리 중심의 농업이었는데 앞으로는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제주에는 농촌 어메니티 활용한 6차 산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치유 농업이나 공정 여행 같은 거는 농촌 고령화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제주 관광 산업과 함께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 산업과 함께 네, 가는 예. 6차 산업 말씀해 주셨고, 예, 이종인 대표님 이 부분. 우리가 요즘 4차 산업혁명 뭐 AI 시대라고 이제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팜에 너무 많이 이쪽으로 그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그래도 한번 무겁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 농가의 가장적인 문제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 판로, 가치의 문제거든요. 네. 어느 만큼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이제 기계 시스템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기존 그 인력에 비해서 생산량은 2배, 3배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모든 농가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 농산물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청년들도 주 4일 농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뭐 드론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야간에 살포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꼭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쳐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또 깰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러한 거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면서 위탁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접수만 하면은 농약은 살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거야말로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예, 지금 다양한 해봅니다. 아이디어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그 이제 뭐
그 판로가 가장 문제이니 유통 플랫폼 같은 네, 것도 네,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0초씩 정도 이렇게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평진 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뭐 듣고 있는 거. 예. 사실 제가 맨 처음에 기록 내서 갖고 기관에다 막 물어봤어요. 농사 네. 지으려는데 멘토링 해주세요 했는데 사실 각 기관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상대편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컨설팅 해줄게. 딱 농사를 짓고 싶으면 내 맞춤 1대1이랄까?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기관이나 누구 담당자가 있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기민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도 김평 대표님처럼 그런 컨설팅을 해주면서 초보 농부들이 어느 정도 자리만 잡을 수 있는 이런 교육 기관이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야기 드리고 네. 싶고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종인 대표님. 요즘 과거에는 하다 안 되면 농사라도 짓지라는 말은 사실 옛말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사실 농지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문제 다양한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그 행정과 그다음에 농민들의 좀 실질적인 소통을 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맞는 농업을 구축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세 분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적한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 농업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이전 세대의 농사를 뛰어넘는 제주 경제의 근간인 농업.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제주를 위해 세대를 이어가면서도 또한 변혁해 나가는 새로운 농업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